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해서 노동시장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노동 수요 이론 중에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 이론을 정리를 잘 하시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제가 판사한 내용들 꼭 정리하시고 써보시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노동 수요 이론 중에서 세 번째 논점으로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1차 필기시험에서도 기본적인 공부는 다 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공식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대비를 했죠. 이것들은 전부 다 1차와 2차 공이 양쪽에 다 나오는 논점이라서 우리가 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응용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탄력성의 상대적 비교 문제들을 제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최근에 계속 그게 나오고 있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탄력성의 상대적 비교를 특히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탄력성이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해서요. 탄력성의 수치가 1보다 크면 우리는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 비교로 들어오면 탄력성의 수치를 몰라도 우리는 성질로부터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탄력성은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2차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은 없고요. 1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탄력성 쪽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공부할 것은 사실은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죠.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고, 그래서 이 노동 수요 임금에 대한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의 공식은 뭐였어요? 임금의 변화율분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을 모두 표시한 이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우리가 앞에서 수요함수에서는 사실은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는 이런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런 자극과 반응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탄력성은 항상 어디서건 변화율분의 변화율로 나와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만일에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면요,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 될 거예요. 자, 이게 공식인데, 근데 이제 변화율을 주면 우리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에서 임금이 10%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장에서 노동 수요량이요 30% 감소했더란 말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노동 수요 임금에 대한 탄력성은요 그냥 10분의 30이에요. 변화율의 크기만을 따지는 거니까 방향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함수관계에서 보는 거고, 10만큼의 크기로 임금이 변화하는 자극을 주었더니 그 사업장에서 30만큼의 크기로 고용이 감소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크기니까 10분의 30은 3이죠. 요게 이 사업장의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유를 문제에서 주면 우리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한테 유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를 주지 않고 통계 숫자를 주고는 우리에게 유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계산식에다 넣고 대출을 유를 구하는 공식까지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자, 유를 구하는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임금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종래의 임금분의 임금의 변화분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임금의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면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모에다가 요 놈을 여기다 넣고 요 놈을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 넣어서 이중분수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요. 똑같죠 이거랑. 종래의 노동 수요량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산 문제 가장 기본 문제가 예를 들면 저희 교재 문제 10번에 있는 이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유를 주지 않고 우리한테 탄력성을 구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례를 보세요.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했을 때 임금이 하락하면 당연히 고용은 늘겠죠.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1100명을 고용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이 기업의 노동수의 탄력성을 계산하시오 하고는 문제에서는 소수점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세요.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거죠. 계산 과정과 정답 모두 기재하세요. 수학 문제잖아요. 계산 문제고. 그럼 이렇게 반드시 공식을 써주고는 이 공식을 이렇게 변환하고는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이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랬더니 1100명을 고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래 임금이 얼마예요? 종래 임금이 500원이죠. 자, 임금의 변화분은요. 500원에서 400원으로 감소했으니까 임금의 변화분은 100원이죠. 곱하기 100 하면 임금의 변화율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종래 노동 수요량은요. 1000명이네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은요. 1000명에서 1100명을 고용했죠. 그러니까 변화분은 100명이죠. 곱하기 100 하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온다. 그럼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돼요. 100 나누기 500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고 100 나누기 1000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써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전자계산기로 요걸 계산하시면 되니까. 계산해 봤더니 자, 500분의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요거는 20이 나오겠죠.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건 1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 사업장은요. 20분의 10이니까 이거 당연히 0.5가 나오겠죠. 똑 떨어지잖아요. 요거는. 그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딱 쓰면 되는 거죠.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쪽에게 유를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 보러 유를 구하라고 했는데 계산해 봤더니 결국 이 사업장은 임금이 자 500원에서 400원으로 그죠? 500원에서 400원으로 임금이 20% 감소했더니 그 사업장에서는요. 고용량이 1000명에서 1100명으로 10%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유를 구한 거잖아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공식 써주고 이렇게 변환하고는 숫자 대입한 다음에 답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요게 탄력성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쪽은 개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공식은 이거고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요것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식 쓰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공식에 따라서 이걸 변환시켜서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점들은 뭐 크게는 볼 건 없고요. 11번 문제는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해설해 놓은 것 갖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공부할 게 뭐냐면 상대적 비교 논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상대적 비교. 그래서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는 쉬운데 이제 상대적 비교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탄력성을 얘기할 때요.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탄력성이요.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할게. 자,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줄여서 그냥 임금 탄력성까지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1보다 우리가 크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탄력적이다. 그런데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걸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이론 공부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탄력적이라면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이때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완만한 형태를 가졌죠? 그러나 만일에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요. 비탄력적일 때는 노동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른 형태를 띄었단 말이에요. 가파른 형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차 때 공부할 때 가비완탄을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또는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파른 형태의 우하향의 노동수요 곡선의 형태를 갖는다. 기울기를 이런 공부를 우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면 사실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는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1을. 그죠? 그래서 탄력성이 1인 경우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탄력성의 수치를 모르더라도 성질로부터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탄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0분의 30 같은 거 아니에요? 1보다 크려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업장에서 임금이 10% 오르면 그 사업장에서의 고용 감소가 30%만큼 노동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비탄력적인 경우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어떤 사업장에서 임금이 10% 올랐을 때, 그죠? 그 사업장에서 고용이 줄 거예요. 임금이 오르면 고용은 줄죠. 노동 수요는 주는데 예를 들면 이게 한 5% 정도 노동 수요량이 줄면 10분의 5니까 0.5죠? 그죠? 그럼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둘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임금이 10% 올랐을 때 탄력적인 경우는 사실은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비탄력적인 경우는 고용 감소가 작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수록 비탄력적이잖아요. 만일에 2% 감소하면 10% 임금이 올랐을 때 2% 고용이 줄어들면 10분의 2면 이것보다 더 비탄력적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탄력성의 성질이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계산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희 교재에 있는 12번 문제나 13번 문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수치를 구해보면 자 12번 문제에서 A기업하고 B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A기업하고 B기업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거기서 구해보면 A기업의 임금의 탄력성, 그러니까 A기업의 문제를 한번 볼래요? 자, 12번 문제. 자, 그 A기업과 B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쭉 적어놨잖아요. 그죠? 노동 수요량을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자, 보세요. 시간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임금이 인상됐을 때 두 기업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A기업의 임금 탄력성 공식 반드시 써줘야죠. 그래서 임금의 변화 1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이중분수로 바꿔서 U를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A기업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여기다가 A기업의 노동수의 탄력성은 자 종래 임금이 얼마였어요? 7,000원이죠. 굳이 계산하자면 그래서 7,000분의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임금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분은 1,000원이잖아요. 곱하기 100분의 자, 요때 노동 수요량을 봤더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임금이 변했을 때 A 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20에서 19로 변했죠. 그죠? 20명에서 종래 노동 수요량은 20명인데 그 다음에 8,000원으로 바뀌었을 때 19명을 수요했으니까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은 1명이잖아요.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계산해서 봤더니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임금의 변화율의 경우가 14.28이 나오네요. 그죠? 요걸 계산해 보면 1000 나누기 7,000 곱하기 100을 해보면 그럼 이게 14.28 나와요. 14.28분의 자 여기는 2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는 결국 5가 나오겠죠. 10분의 1 곱하기 100이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5 나누기 14.28을 해보면 요게 탄력성의 수치가 나온다 봤더니 0.35가 나왔다. 그죠? 자 0.35 요게 A 기업의 노동수의 탄력성이에요. 그죠? 그럼 B 기업의 노동수의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변한 거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자 이때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보면 종래 노동 수요량이 7,000원일 때는 B 기업은 20명이죠. 그런데 8,000원으로 오르니까 18명이에요. 변화분은 이 둘이죠. 곱하기 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걸 계산해 봤더니 14.28분의 여기는 이제 똑같이 14.28일 거고 여기가 20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가 10이 나와야죠. 그러면 요걸 계산해 봤더니 얼마 수치가 나오냐면 0.70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기업과 B 기업의 노동수의 탄력성을 계산해 봤더니 A 기업은 0.35, B 기업은 0.70이 나왔어요. 그럼 둘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성의 수치가 큰 쪽이 탄력적이잖아요. 이쪽이 탄력적인 거죠? 이쪽은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둘 다 탄력성 1보다 작지만 둘을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얘가 B기업이 A기업보다는 탄력적이고요. A기업은 B기업보다는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기업의 탄력성이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성질이 어떻다는 거냐면 자 0.35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둘을 비교하려면 0.35는 100분의 35 아니에요? 그죠? 0.70은요 100분의 70이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 비교가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A기업은 임금이 100% 올랐을 때 결국은 고용이 35%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B기업은요. 100분의 70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임금이 100% 올랐을 때 고용이 70% 감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거든요. 탄력성의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A기업과 B기업이 똑같이 임금이 100% 올랐을 때 A기업은 35% 고용이 줄고요. B기업은 70% 고용이 줄었잖아요. 어느 쪽이 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임금은 오르지만 고용은 적게 감소하는 쪽이 근로자,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B기업보다는 A기업이 훨씬 더 노동자에게 유리하죠. 임금 인상이. 이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임금이 올랐을 때 자, 여기가 70, 여기가 35% 감소했다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거기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어느 쪽이 더 예를 들면 노조가 존재할 때 노조의 힘이 더 센 쪽이겠어요? 당연히 비탄력적인 쪽이죠. 왜냐하면 임금이 100% 오르면 사용자는 고용을 줄이려고 할 건데 노동조합이 둘 다 존재한다면 노동조합은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쪽은 사용자가 줄이고 싶은 만큼 줄이지만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한 쪽은 고용을 사용자가 줄이려고 할 때 그걸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마음대로 못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조합이 있을 때 노동조합의 저항에 따라서 고용이 적게 감소하는 쪽이 훨씬 더 노동조합의 힘이 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노동조합의 힘이 이쪽이 훨씬 더 세다면 임금 인상 투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더 커요? 당연히 노조의 힘이 센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게 이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 비탄력적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적 비교할 때는 수치 몰라도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어요. 자, 똑같이 임금이 오를 때 어느 쪽이 고용이 더 적게 줄어들겠어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고용이 더 적게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보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보다 더 비탄력적이에요. 응? 똑같이 임금이 올랐을 때 고용 감소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고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자, 노동조합이 둘 다 존재해요. 그런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한 사업장과 약한 사업장이 있어요. 똑같이 임금이 올랐을 때 어느 쪽이 고용이 적게 줄겠어요? 교섭력이 강한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노조가 존재할 때 노조의 교섭력이 강한 사업장은 노조의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에 비하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날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하나의 사업장이요.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조직 결성되기 전에 비해서 노동조합이 조직 결성된 후에는 그 사업장의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더 탄력적으로 변하겠어요? 더 비탄력적으로 변하겠어요? 더 비탄력적으로 변하죠. 노동조합이 없을 때보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에 임금 상승 시 고용 감소의 크기는 더 작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더 비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찾아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상대적 비교입니다. 상대적 비교. 그래서 12번 문제에서도 당연히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의 수치가 더 작은 쪽, 즉 B기업보다 A기업이 임금 협상을 할 때 타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는 임금 인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 A기업이 B기업에 비해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 크기가 작게 나타날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그리고는 그 12번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 게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는 아주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또다시 사례를 주고는요, 탄력성을 구하라 그러고, 탄력성을 구하라는 문제가 1번 문제고, 2번 문제가 어느 쪽이 더 임금 교섭력이 높은 노동조합이냐. 어느 쪽이겠어요? 탄력적인 쪽, 비탄력적인 쪽. 비탄력적인 쪽이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력이 더 높은 사업장이 되겠죠? 그죠? 똑같이 임금 인상되었을 때 고용 감소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날 거니까 13번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해설은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탄력성에서 공부해야 될 논점들은 이런 것이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수의 탄력성으로 들어오면 가장 기본은 탄력성의 공식, 이거 이해하신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이것을 유를 주지 않았을 때 율로 변화시켜서 이 공식을 또 출해낸다. 그러고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수의 탄력성의 성질로부터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특히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그죠? 똑같이 임금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보다 고용 감소가 적게 나타나는 쪽이어야 돼. 그죠? 똑같이 임금이 10% 올랐을 때 노동 수요가 적게 줄어들수록 비탄력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금 상승 시 고용 감소 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쪽이 비탄력적인 경우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이 비탄력적이냐? 즉 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의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나느냐? 비교를 해봤더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 중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둘 다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한 사업장이 더 비탄력적입니다. 임금 상승 시 고용 감소 크기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논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유발수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거긴 하지만 생산물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이 하나 있고요. 이거 1차 때부터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끌어내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돼요. 두 번째가 총 생산 비용 중에서 총 생산 비용 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노동 비용, 즉 임금 등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죠. 그래서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이게 세 번째 결정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결정 요인이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그럼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이죠.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생산 요소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자본과의 대체 가능성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의 공급 탄력성. 이렇게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 요인 네 가지는 당연히 출력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쓰라는 문제도 출제가 엄청나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상관관계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들이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들이 어떻게 변하면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데 이 상관관계는 다 어떤 관계라고 했죠?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과 상관관계는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전부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힉스 마샬 법칙이라고 했죠. 힉스 마샬 법칙이라는 걸. 그러면 이게 정비례 관계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탄력적일수록. 그죠? 탄력적일수록. 또는 뭐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클수록. 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임금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변하면 되죠. 탄력적이다. 또는 커진다 이런 표현도 써도 되죠? 정비례 관계잖아요.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1번 타자 이거죠.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탄력적이다. 커진다. 정비례 관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하겠어요? 총 생산 비용 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커진다. 정비례 관계. 세 번째,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과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높을수록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커진다. 그 반대로도 쓸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작을수록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도 비탄력적이다. 작아진다. 정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결정 요인 네 가지 결정 요인 요거 외우시고요. 이 네 가지 결정 요인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정비례 관계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마지막, 그죠? 논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식 계산 문제 대비할 수 있으면 되고, 성질, 마지막으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그 다음에 결정 요인과 상관관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14번 문제고요. 그죠? 14번, 15번 문제가 그 내용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조합해서 16번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16번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노동수의 탄력성을 산출하는 공식 쓰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수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쓰세요. 조합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논점 안에서 계속 조합을 하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출제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탄력성 쪽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로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슬쩍 보시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노동수요 이론에서의 논점 3가지를 다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노동수요 결정 요인, 그다음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노동수요의 탄력성 쪽의 중요한 이론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수요 이론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노동 공급 이론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또 관련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